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사이에 극적인 대반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3%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어제 지수 선물 시장과 그리고 미국 시장 장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이날 발표될 특별한 지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실적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만 코카콜라였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급반전시킬 만한 그런 실적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몇 가지 시장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반전된 채 상승 탄력을 높이면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요인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 금리가 하락하고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중국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워낙 지금까지 시장에서는 고유가와 고금리 이런 것들이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압박 요인들이 다소 풀려간 것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가운데에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랠리를 보였고 이 역시도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데 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자,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리 앵커입니다. 네, 현재 시간 4월 25일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하락으로 출발했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다우지수가 장중에 500포인트의 낙폭을 지워내고 오히려 240포인트 가까운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상승의 원동력에는 금리 진정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빅테크주들의 반등이 있었고요.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의 움직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6bp가량 하락하면서 2.82%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중의 낮게는 2.76%까지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안의 메이저 도시들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한 가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재료가 바로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 안에서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제한되다 보니까 원유 수요가 부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WTI는 3.4% 하락하면서 $100 선을 반납하고 있고요. 또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역시도 4%가량 빠지면서 $100 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금리와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종목별 반응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기술주가 오르고 그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각각 2%와 1.5% 상승권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상승률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렸고요. 알파벳 역시도 2.6% 힘을 내주는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의 락다운 조치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크게 하락을 합니다. 엑손모빌과 슐럼버거, 할리버튼이 3에서 6%대의 마이너스권에서 문을 닫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섹터의 급락세는 단 이 세 종목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히트맵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아주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에너지 섹터가 3%가량 급락을 하면서 오늘 S&P 500의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부진한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고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필수 소비재 섹터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코카콜라가 1%대 상승 마감을 했죠. 가격이 올라도 콜라나 물 등에 대한 이 소비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전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1%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바로 옆에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메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이 종목, 이 작은 네모가 트위터가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트위터가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당 54.2달러의 가격에 트위터는 머스크에게 이제 넘어가기로 됐고요. SEC의 검토 이후 올해 안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6%
4% 가까운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 이 뉴스는 애프터마켓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버라이즌은 반면 3% 이상 급락세를 나타냈죠.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시켰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유료 전화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든 바가 있었죠.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매출 성장이 둔화될 거다라는 평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테마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특히나 AMD가 4% 가까운 강세권에서 문을 닫은 모습인데요.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등급으로 상향 조정시켜주면서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목표 주가까지 상승 여력을 한 80% 정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차트를 열면서 그 밖의 특징주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데이터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 오늘 모처럼 이렇게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울프 리서치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해 줬습니다. 지금 주가가 187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급의 엄청난 할인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신제품 공개 또 가이던스 제시를 통한 긍정적인 주가 반응 나올 거라는 예상 합쳐지면서 7.5% 급등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비디오 게임 회사인 액티비전 블리저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인데 예상을 하회하는 어닝을 공개했습니다. 자사의 게임 콜 오브 듀티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것을 어닝 미스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주가는 0.7% 하락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농기구 업체인 디어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 의견으로 하향 조정시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비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농기계 수요에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 지금부터 주가 업사이드는 제한적일 거다라는 평가를 전했고요. 디어의 주가는 4.5% 마이너스권에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해졌던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에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죠. 금에 대한 투심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달러화의 강세까지 합쳐지면서 금 가격은 최근 4주 들어 가장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9% 하락하면서 1,900달러 선마저 반납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후 애프터마켓으로 이어갑니다.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직 먹구름이라는 키워드인데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반등했지만 그래도 좀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이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어떨까요? 네, 시장이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이날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보고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많이 좀 기사화가 됐다는 그런 하루였는데,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뭐 시장이 반등하기는 했지만은 대다수는
아직까지 좀 먹구름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의 정리 기사를 갖고 와봤습니다. 대표적인 월가의 비관론자로 꼽히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도 이날도 경계론을 내비쳤는데요. 방어주조차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숨을 곳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S&P 500 지수도 다른 지수를 따라서 약세장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티그룹에 따르면요, 지난주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준비금, 리저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4,600억 달러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역대 최대 이 주간 기준으로 감소한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티그룹에서 제목을 급작스런 스텔스 QT, 양적 긴축이 증시 하락을 결국 야기할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금이 1,000억 달러 감소하게 된다면은 주가 지수도 1%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절성도 좋지 않다라고 로이터 통신 기사에서는 지적을 했는데요. CFRA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1946년 이후에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S&P 500 지수의 평균 상승률이 6.8%였던 것에 반해서 5월에서 10월은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남은 기간은 어떡하냐 뭐 이런 그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렇게 비관론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뭐 역발상 전략으로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당장 이번 주에 증시가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기관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JP 모건의 마코 콜라노비치, 굉장히 뭐 잘 맞히는 네.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지난주에 낙폭을 모두 만회할 정도로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날 또 뭐 CNBC에도 출연을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과도하게 비관적인 투자 심리, 그리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체계, 그리고 또 계절성을 또 얘기를 했는데 뭐 아직 4월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또 과매도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등의 기미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JP모건의 낙관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업이익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데도 좀 근거를 했어요. 최근에 JP모건이 올해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35달러에서 23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뭐 10% 정도의 EPS 성장을 점쳤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이 결국은 또 뒷받침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JP모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그리고 시장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의 이익이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건 펀더멘털 대비 주가만 떨어진 거니까 훨씬 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는 건데 일단 JP모건에서는 이익 전망치가 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하는 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도 미국이 낫다라는 키워드인데 뭐 쉽게 말하자면 미국을 비롯해서 뭐 모든 국가들이 다 안 좋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선 미국이 투자하기에 제일 낫다라는 RBC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이날 RBC에서는 사실 좋은 의견을 내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기존 대비 하향 조정한 리포트를 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낫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RBC는 이날 기존 목표치였던 S&P 500 지수의 올해 연말 목표치를 5,050에서 4,86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의 긴축 기조에 따른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RBC는 금리 급등이 지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RBC는 침체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더 빨리 높아지고 있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을 덮치고 있는 코로나 모두 이 미국 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적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주식은 다른 지정학적 위치에 비해 안전자산 지위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결국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은 완만한 상승을 보이겠지만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RBC의 이런 분석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의 그 증시 조정을 미국도 못 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가파른 인플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에 따른 또 가파른 연준의 긴축, 이런 것들이 다 미국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미국도 그 소나기를 피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RBC에서 그래도 믿을 곳은 미국이다라고 분석을 한 것은 결국은 파고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이 기댈 곳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1994년도의 긴축 사이클과 지금을 비교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뭐 금리의 상승폭 예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의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때 글로벌 증시 전반이 부진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긴축 사이클 대비해서는 굉장히 증시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995년도에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랠리를 보였고 채권 금리도 빠르게 하락한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기억한다라고도 보여지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는 미국의 고유한 이슈가 또 하반기를 좀 낙관하게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 선거해에 상반기까지는 안 좋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좋아진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LPL 파이낸셜 같은 기관에 따르면요. 이 대통령 임기 2년 차에도 2에서 3분기까지는 증시의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S&P 500 지수가 뭐 한 1950년대 이후에 평균적으로 6.6%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또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역시 그때 기댈 곳이다. 뭐 이런 쪽으로 RBC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키워드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럽겠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자면 미국 증시에 투자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게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주식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주식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다 라는 키워드예요. 뭘까요? 주식도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일하면 그건 주가 하락이라고 인식하니까 사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실제로 다른 게 없는데 그냥 세일만 하면은 정말 좋을 텐데 그런 경우는 사실 없죠. 근데 적어도 관련해서 좀 콜이 나와서 기업 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날 그 데이터 하우스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가 급등을 했는데요. 울프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아웃퍼폼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약간 50%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친 $250의 목표 주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추수감사절이 몇 달이나 많이 남았지만은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 가격대에서 이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에 이은 네 번째 클라우드 부문에 하이퍼스케일러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의 이유로는 과거 아마존의 AWS 대비해서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아마존을 경쟁자에서 파트너로 만든 경영진의 능력이 빛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주 가운데 잘만 찾아보면 세일하고 있는 건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우리는 세일인지 아니면 그냥 값싼 게 비지떡인지 아무것도 구분하기 좀 어렵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값싸진 이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에 주목하는 월가의 목소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드릴 얘기가 최근에 월가에서 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그런 기업을 얘기를 하죠. 근데 성장주의 조정이 워낙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들 성장주 섹터가 가치주가 됐다라는 콜이 심심찮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날 그 톰리의 펀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빵이 이제 가치주의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넷플릭스가 시장 전반 대비해서도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빵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추가 하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JP 모건 앞서서 마코 콜라노비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어떤 섹터를 선택할지 좀 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다수 팩터에서 우호적인 전통적인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를 모두 담는 바벨 전략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JP모건이 얘기하는 거는 대표 가치주지만은 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섹터. 예를 들면 에너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장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가치주의 영역에 진입한 기술주 이런 식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를 보는 눈이 조금씩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순환매를 또 불러일으킬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되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톱니의 경우에는 성장주였지만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가치주 영역으로 들어간 기업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경우에는 가치주인데 요즘에 이익 성장이 너무 빨라서 성장주처럼 보이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이런 JP모건도 똑같이 성장 주면서 가치주 영역에 진입한 그런 섹터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급진적으로 본다면은 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 테크 기업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졌다라고 JP모건이 과거 보고서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최고의 주식이겠죠. 가치 주면서 성장도 나오고 아니면 성장 주면서 가치주의 성격도 가지는 네. 이런 또 시장의 지형이 변하는 것도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트위터 수혜주라는 키워드인데 결국 지난 밤사이 트위터가 결국 일론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뭐 이 내용 자체는 다들 알려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시장 주류의 의견은 아닌데요. 지난 밤사이에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번 인수가 그럼 나머지 시장에 남아있는 소셜미디어 업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분석들이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주당 54.2달러의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트위터가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죠. 자, 현재까지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100% 인수해서 이제 자회사, 즉 결국 자진 상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컴퍼니의 마크 주토이츠는 트위터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이 다른 소셜 미디어를 찾을 것이라면서 뭐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구글 알파벳과 같은 곳에 투자자들이 주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에드테크 플랫폼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글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미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페이스북에서 구글 검색 기능과 그리고 유튜브로 이 광고를 옮겨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스냅도 이 수혜주로 꼽았는데 그 이유는 iOS 정책 이슈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 정책 이슈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석도 한 가지 있었는데요.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블레어 레비는 알파벳과 메타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소유하게 되면 이제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논란은 지금까지는 메타와 굉장히 많이 이게 메타가 직격탄을 받았었지만 트위터로 이제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뭐 전망일 뿐인 것이고요. 결국은 기업에 대한 월가의 펀더멘털의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중에서도 두 군데에서 다 지금 겹치고 있는 알파벳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알파벳이 연중 최고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니까 알파벳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섹터 전반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도 그렇고 그리고 온라인 광고주 전반에도 좀 심리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주요 기관,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 1분기 어닝 시즌 들어오면서 인터넷 네임, 그러니까 뭐 스냅이라든지 이런 뭐 알파벳, 페이스북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이익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물론 시장은 좀 언더퍼폼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빅테크 가운데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알파벳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섹터 내에서는 돋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뭐 이 기사에서 나왔듯이 좀 월가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키뱅크 같은 기관에서도요, 온라인 광고주 전반에 대해서는 경계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매크로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변동성이 높은 시즌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각화된 익스포저 그리고 미국 사업 중심 또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기업들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부합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알파벳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매출과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이익 전망치를 이 기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섹터 내에서는 좀 나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알파벳과 관련해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파벳도 이런 시장 환경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겠지만 그나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낫다. 이 정도의 평가를 보면 되겠네요. 네, 뭐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온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은 또 여러 가지로 광고원이 다각화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월가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총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